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크로노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의 수면과 각성 주기에 따라서 생체 리듬에도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아침에 활발한지 밤에 집중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종달새와 올빼미처럼 사람도 그 생체 시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에너지가 가장 높고, 저녁형 인간은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집중력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틀에 따라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해서 비슷한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게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후에 지쳐버리는 종달새, 낮에 졸고 있는 올빼미,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개인의 생체 리듬보다 사회적인 시간이 더 중요한 게 현실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종달새, 밤에 일어나고 낮에 잠을 자는 올빼미. 새를 보면서 자유롭다고 느끼는 건 하늘을 날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전히 춥죠? 여전히 추운 게 아니라 거의 추위의 절정이기도 하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부터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이동희님, 오현주님, 조용수님, 오성민님 등등 감사합니다. 오성민님은 이 시간이 집중력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집중하셔야 될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상품도 걸려 있고요. 올해 100곳이 넘는 대학이 이걸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4년제 대학 중에서 약 54%가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학교에서는 10수년간 이걸 동결해 왔으니 이제는 올려야 한다. 교수님을 초빙하기도 어렵고 시설 투자할 비용도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대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까지 인상하면 너무 부담이 커진다. 또 대학들이 적립금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 뒀다 뭐 하느냐, 이렇게 또 지적하면서 입장 차이가 크죠. 학교, 특히 대학교에 다니려면 내야 하는 돈,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된 추억담이나 사연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밤사이 미국 증시 또 우리 증시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락에서 상승세에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 0.7, S&P 500 0.4 정도, 나스닥 0.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관세 충격에 뉴욕 증시가 휩싸였었는데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자면요. 고용은 뜨거웠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민간 고용 보니까 전달보다 18만 3천 명 정도 늘었고요. 서비스업 경기 1월에 확장세 유지한 거 맞고요. 다만 이전보다 좀 둔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여겨볼게요. 사실 12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가 98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더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 무역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더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나 관세 물릴 거야라고 하니까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물건 더 비싸지기 전에 사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17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기 그러니까 전년도 12월끼리 비교하면 역대 최대 흑자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규모가 이에 따라서 990억 4천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43조 2천억 원인데요. 23년과 비교해서 3배 넘어섰습니다.
23년도 우리 경상수지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그런데 24년도에는 990억 달러 흑자를 이뤄냈고 거의 이제 1000억 달러 선도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중에 특이한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9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중에 285억 달러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투자를 통한 배당 이자 소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외 투자해가지고 외화벌이 해와야 됩니다. 거의 뭐 이제 금융강국 코리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국내 증시 투자하던 돈에서 빠져나간 거라는 거. 오늘 국내 시장은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5, 코스닥 한 0.7%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이 상승 흐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네. 우리 시장에서 세 개의 매수 주체가 있잖아요. 외국인, 개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외국인. 이 외국인들이 사실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코스피 시장에서 얼마나 들고 있을까를 봤더니 외국인 보율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32%, 15개월여 만에 최저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인데 네. 외국인 보율이 낮아졌다라는 건 시장에 부정적이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투자할까 말까 이걸 좀 망설이고 있다라는 의미죠. 지난해 7월에는 36%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 코스피의 모든 문제는 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한국 증시를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파는 거다. 근데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 차지하는 너무 비중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워낙 크다 보니 그렇죠. 거의 뭐 20%에 달하니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매력적인 시장이 좀 돼야 되겠고 환율은 어떻습니까? 오늘 환율이요 1.2원 전날보다 오른 1,445.5원에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착시 효과인데요. 네. 이전에 막 1,500원에도 육박하는 환율을 보다 보니까 1,400원, 1,450원보다 그 밑에만 있어도 좀 다행이네. 안정된 걸로 보이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1,440원대도 상당히 높은 건데요. 그나마 이렇게 내려온 건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인데 근데 사실 앞으로 이제 외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세 얘기를 보자면요. 멕시코, 캐나다는 관세 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이게 사실 중국과의 전쟁이 대표적인 그 본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 대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든 건데 앞으로가 불확실하죠. 관세 전쟁, 연준의 금리나 지연, 국내 정치 상황 불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 관세에 대한 언급 하나하나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도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환율도 춤출 수 있고 그래서 그럴까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국제 금값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였어요. 네. 장중에요. 2,900달러 금 현물 가격이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사실 맞아, 오스당 그 뭐 글로벌 IB들이 이제 3,000달러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충 한 5%만 올라도 3,000달러 가는 겁니다. 아마 온스당 3,000달러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KRX 금시장 국내에서 보자면 1kg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이 7,820원입니다. 이거 한 돈이 3.75g이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돌잔치 할 때 한 돈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돌반지. 네, 돌반지 이제 한 돈 주면 60만 원 줘야 됩니다. 못 줍니다. 예, 못 줍니다. 그냥 봉투로 대신하시죠. 그래서 이제 금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또 대표적인 게 ETF잖아요. 예. ETF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일간 수익률 2배 추종하는 금 관련 ETF 연초 이후 수익률이 17%. 아마 오늘도 또 오를 거예요. 게다가 이제 금 채굴 사업에 투자하는 그 기업들을 모은 ETF도 있잖아요. 네. 요것도 한 연초 이후에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금값은 더 오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금값 강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 금값이 온스당 작년 이맘때 한 2,000달러 넘었었다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3,00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달러 터치했다 막 이렇게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이제는- 장기간 1,000달러대 후반에서 2,000달러 이렇게 박스권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금값이 정말로 치솟고 있고 원래 변동성이 적기로 유명한 게 이제 금값인데 금값이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
국내 증시 소식 좀 들어가 볼게요. 올해 들어서 참 공모주 시장이 참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중에 대어로 꼽혔던 LG CNS가 조단위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첫날 반응이 너무 안 좋았더라고요. 네, 원래 그 첫날 상장하면 공모주 같은 경우 이른바 이제 따상하는 게 국룰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 많이 시절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네, 뭐 사돈의 팔촌까지 계좌 터가지고 공모주 받아야지 돈 번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공모주 시장 기록이 처참합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61,9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첫날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55,800원 마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조 원 육박했던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원대로 줄어들었고요. 장 시작부터 공모가 밑돌았어요. 내내 상승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모주 청약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그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어요. 네. 21조 원이 넘는 증거금 끌어모았고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제의 부진을 딛고 한 2.6% 정도 올라서 네.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모가에 여전히 못 미치는 5만 7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사실 모든 가격이 그렇지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예정 물량이 많았다. 네. 예. 그리고 뭐 의무 보유 확약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동안 물량을 들고 있을 테니까 우리한테 많이 주세요라고 하고 물량을 받아오거든요. 우리는 상장하자마자 안 팔 테니까 물량 많이 주세요라고 약속하는데 근데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은 기관이 85%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놓고 상장 초반에 우리는 팔 건데 네네. 이랬던 거죠. 그리고 구주 매출 이 부분이 높았는데요. 이게 새로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파는 구주 매출인데 이게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장하면 그냥 팝니다. 근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물량 중 절반이 구주 매출이어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LG CNS만 안 좋은 게 아니라 IPO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얼어붙어 있잖아요. 네, 특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주식 커뮤니티에 도는 이른바 이제 짤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 종목이 상장을 하면 보통 이렇게 거래소에서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꽃 뿌리고 하잖아요. 네네네. 빨간 자켓 입고. 네, 자 상장했습니다라고 박수 치는데 갑자기 30% 하락한 가격으로 정확만에 뜨는 거예요. 그 표정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 네, 이거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건데 사실 올해 들어서 증시에 새로 입성한 신규 상장 종목 8개 가운데 상장 첫날 플러스 수익률 기록한 종목은 단 하나. 네, 첫날 하락폭이 컸던 종목은 무려 40%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주가가 하락한 7개 종목의 주가가요 모두 5일 종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를 모두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현재 증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올라오는 기업도 이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는 거고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이런 증권 발행 시장이 화랑이 되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잘 조달을 하려면 유통 시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래를 하는 코스닥 자체가 건강해야 더 많은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다만 이 공모 시장 안 좋은 것에 대해서요. 이 공모가 이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LG CNS도 그런 맞아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네, 이게 경쟁사가 삼성 SDS인데 여기보다도 너무 고평가돼가지고 공모가를 산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는 항상 뭐 AI니 뭐니 막 이렇게 막 포장을 많이 하고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로 드러난다라는 거.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도 논란 많이 있고 상장 첫날이 최고점이었고.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IPO 시장에 대한 또 신뢰도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악순환인데 좀 끊어내야죠.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 딥시크 네. 정말 큰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예 이 딥시크를 쓰지 마라 이렇게 금지령 내는 기업들도 정부 기관까지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아예 금지한 곳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생성형 AI, 딥시크 같은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사용을 좀 자제하라라는 거고요. 굉장히 우리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는 아예 그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업무 목적으로는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밝힌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곳이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행안부가 이제 그 중앙부처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딥시크나 챗GPT 같은 거 사용에
좀 유의해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앞서서 국정원 역시나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AI 시대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 정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할 때도 뭐 구글 아이디 같은 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태, 온라인에서 펼치는 행태 같은 것도 또 이제 긁어갈 수 있다 이래서 또 염려가 크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이 로그인을 할 때 잘 안 쓰는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합니다. 그것도 네. 방법이네요. 네. 기왕이면 어차피 좀 우려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네. 그러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또 하나 우리나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 가사 도우미 그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서 네. 펼쳤었잖아요. 이게 이제 끝납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네. 2월 28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시작 때 비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막 필리핀 이모가 온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나?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입니다. 지속 가능성까지 의문이 생기는 게요. 1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 해봤더니 서울에서만 900명의 신청이 몰렸고요. 부산, 세종 포함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20명도 안 됐어요. 이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주 비롯한 14개 지자체 아예 신청 없었고요. 이게 정부는 이거 신청 몰리면 어떡하지? 라고 예상을 한 건데 이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지속 여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애 키우는데 시간 들어가고 좀 힘든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 왜 서울 지역에만 이렇게 몰렸을까요? 이게 감당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 지역은. 비용 문제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 최저임금 적용받습니다. 4대 보험료 간접비용 포함한 월급이 238만 원. 이 가사관리사들한테 238만 원을 줄 만한 능력의 고용주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등이겠죠. 이거 서울 아니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실효성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겠고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느냐. 이 본래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 이런 또 논쟁도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업이 일단은 시범 사업이 끝나는 거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벌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네.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른바 애 봐주시는 이모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용 가정들을 위해서요. 필리핀 가산관리사의 비자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들은 당분간 동일한 서비스 유지할 수 있지만요. 신규 이용자들에게까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요거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상반기 중 이 로드맵을 발표한 예정인데요. 이 로드맵이 전반적인 사업 항방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에서도 또 뭐라 해야 되나 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제도들도 또 생겨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내는 돈, 특히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세 글자로 부르죠. 4년제 대학의 절반이 넘는 100여 곳의 대학이 올해 이걸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5.49%까지입니다. 그래서 5%대 초반 이렇게 인상하는 곳이 또 가장 많다고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반값 이거를 추진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빠지지 않고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2197님 아이들 대학 보내기 너무 힘들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서여선님은 저는 대학 시절 장학금을 종종 받았어요 라고 자랑을 해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9663님
요즘은 성적 장학금 말고도 다른 여러 방식의 장학금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을 못 타봤네요. 별다른 코멘트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7984님은 과거에 생각해보면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555님도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3남매 대학 이것 다 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철없던 시절에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 4년 등록금 내주신 것만 해도 그것도 진짜 큰 도움 받는 거라고 그런 말씀 듣고 생각을 좀 고쳐 살았었죠.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요거와 관련된 추억 사연 또 같이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매일매일 AI 이야기를 안 하는 날이었고 AI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그 뭐 AI 서비스 이런 거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걸 해봐야 거기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간이랑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 뭐 검색은 당연하고 네네.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네. 심지어 음악,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인데 이게 계속되면 거의 뭐 의존성이 너무 깊어지지 않을까요? 의존성은 물론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평범해질 것 같아요. 평범해진다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 GPT나 뭐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거나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지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A 회사에서 만든 기획안이랑 B 회사에서 만든 기획안이랑 비슷해요. 차별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검색을 통해서 아주 표준적인 정답만 찾아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같은 것도 어차피 세상에 있는 걸 긁어 모아서 그렇죠. 글뭉치, 말뭉치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네.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가장 적절한 거로 생각되는 걸 뽑아내는 거잖아요. 되게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범해질 것이다. 그렇죠. 차별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태훈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생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생각.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을 가지고 경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으로 경쟁해 본 적은 없다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생각을 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랑 당장 생각의 품질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한테 좀 아이디어 좀 내봐 했는데 챗GPT나 네, 딥시크나 네,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로 검색하고 오고 네. 신입사원을 아예 안 뽑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진짜 인간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기이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만 경험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때를 보면 예.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인간의 사고력을 AI가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그 자동화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 그래서 네. 저 기계들을 다 때려 부수자라고 네, 네, 했던 네. 거고 지금은 뭐 이거 AI로 어디 때려 부술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서버를 셧다운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이 AI를 가능하게 한 딥싱킹이라는 거 예. 이거 원래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챗GPT나 딥시크가 네. 딥싱킹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너무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원래 인간이 하는 게 딥싱킹이고요. 인간은 깊이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딥싱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인간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냥 답변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네. 아니면 로딩 중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제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네. 분석하는 중입니다. 다른 걸 찾아보고 보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일부러. 네. 그래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직전에 쓰셨던 책 제목도 깊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잘 해야 하는데 생각을 잘 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실 생각을 잘한다, 잘 하지 못한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네. 생각을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진짜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아주 잘 찾고요. 그다음에 상황이랑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일 수 있어서 연결하는, 예. 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 찾아간다 하면 원인과 결과잖아요. 네. 제가 기자님한테 현수교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한 번의 대답하긴 난해하죠. 네. 근데 일반적인 답은 주탑 사이에 케이블 걸쳐놓고 그렇죠. 거기에 포물선으로 무게를 분산한다. 이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 U자형 포물선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다른 대안은 없어? 네. 사람들 답이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장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오, 그렇죠. 네. 그럼 현수교와 사장교는 언제 다르게 써야 돼?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 상황과 맥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현수교가 좋고 어떤 경우에는 사장교가 좋고. 이건 건설회사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사고를 하는데 연결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 현수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홍콩에 가면 HSBC 본사 빌딩이 있어요. 예, 그 투자은행. 네네. 그 빌딩 보시면은 이 1층 공간을 비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건물에 현수교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이죠? 건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탑이 있고 포물선을 그리는 것처럼 그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연결하는 것. 그게 진짜 깊게 제대로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죠. 거기는 뭐 나름 그 뭐 필요성이라든지 건축 구조물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가졌겠죠. 그 이유는 사실 홍콩 사람들이 풍수지리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1층에 맥을 통하게 만들려고 1층을 비워달라 그랬어요. 건물주가. 근데 그러고 나면 되게 어렵거든요. 건물 짓기가. 예. 근데 1층을 비울 아이디어를 찾다가 현수교의 원리를 끌어다 붙인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하는 맞습니다.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인데 네. 이제 AI가 그걸 흉내를 내고 있는 거고. 혹시 이게 생각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차이에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다 못한다 요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비유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보통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딥 띵킹,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깊은 생각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요즘은 너무 표면적으로 아주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냥 체험합니다. 근데 본인이 경험한 거는 달라요. 본인이 경험한 지식은 체험한 지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하고 오래가고 새로운 연결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딥싱킹이 가능한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랑 자꾸 연결해 봐야 됩니다. 연결. 네. 내 안에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연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뭐 논리 같은 것도 이제 아니면 이제 말하는 훈련 할 때도 보면은 어떤 뭐 특정한 단어가 적혀 있는 단어 카드 같은 네네. 걸 막 무작위로 배치해 놓고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고 얘기해 보기 막 이런 것도 네. 공부하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는 방 안에 들어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안 나왔다고. 그것도 한두 번쯤은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존과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생각의 훈련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특히 이제 도파민의 시대다 보니까 다 검색과 SNS의 시대다 보니까 짧은 생각, 단편적인 것 위주로 하게 되는데 깊은 생각을 잘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본질을. 네. 그래야 정교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야 좀 덤벙덤벙 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덤벙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빨리 답을 내려. 네. 그래서 그건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많이 놓쳐요. 아, 예전에 본 거랑 비슷한데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문제를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보를 입력받게 되는 거죠.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보 입력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도 본인이 어떤 그 문제풀이에 주어진 시간 거의 90%를 이 그렇죠.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덤벙거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본질을 잘 파악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네. 그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빠요. 인간은 바쁘죠. 되게 바쁩니다.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데 머리 쓰기 귀찮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생각을 제대로 하느냐 돈이 걸려 있거나 위험한 상황 이럴 때는 진짜 생각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귀찮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생각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주식시장에서 휴리스틱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려는. 네, 그냥 최대한 빠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초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으면 종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딱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으면 이건 무조건 오른다고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봉 3개면 다 팔아야 되고 양봉 3개면 따라가야 되고. 예. 왜냐하면 그런 그런 사례들만 떠오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휴리스틱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라고 자꾸 점검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또 그런 거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편향에 빠져버리고 네. 한쪽으로 쏠려버리고 이게 맞다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다가 또 그 실수를 범하게 되고.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저도 해봐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를 엄청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꺼내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건 본인의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네. 출력. 네. 예. 꺼내 보면 다른데 그 제일 어렵습니다. 꺼내는 게. 어떻게 꺼내봐야 됩니까? 일단 그냥 꺼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말해보든지 써보든지. 뭐든요.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고요. 예.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이봐, 해봤어? 해보라. 네. 일단 꺼내 보자는 거죠. 꺼내 보면 꺼내보고 나면 내가 이걸 제대로 꺼냈는지 아닌지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그걸 안 하시고 머릿속에만 있고 나 잘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게 꺼내본다라는 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뭐 방송 같은 걸 준비할 때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오, 좋습니다. 아니면 누구랑 토론을 하는 것도 정말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AI 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요즘에는 챗GPT랑 운전하면서 대화하거든요. 토론하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람이랑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꺼내봐라. 네, 요렇게 3단계로.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초적인 본질을 잘 네. 정의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선은 인지하고 네. 그리고 꺼내보고 네. 검증해보고 네. AI 시대 진짜 생각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더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편리함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경상수지가 99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1,051억 2천만 달러 흑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변론에는 국회 봉쇄 목적으로 군 병력 투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증언할 군 지휘관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해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세계 각국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러시아, 중국, 브라질도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대학교 이것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였는데 아이고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 서울 지역 기본 요금도 1,550원으로 또 오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하철이 처음 개통됐을 당시에는 얼마였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그 시절 전철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실 때 전철 타고 오셨나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 전철의 시작, 지하철의 시작은 1호선이겠죠. 숫자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1974년 8월 15일 딱 광복절에 맞춰서 개통을 했는데요. 74년 광복절에. 그렇습니다. 예, 축하 분위기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지하철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편적인 대중교통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이제 그 돈이 충분하고 돈 그렇죠. 많이 들거든요. 돈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이제 많아야 할 수 있는 건데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 호치민이 아마 올해 개통했을 거예요. 하노이가 2021년에 개통을 했고 그렇게 이제 동남아시아가 막 커나가고 있어도 이제 지하철을 이제 막 놓고 있는 어느 레벨인 거죠.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요. 기뻐하는 우리나라도 1호선 개통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분위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74년에. 네, 뭐 약간 그 기사 차분한 톤으로 쓰여 있지 않고 느낌표를 붙여서 읽어야 될 것 같은. 승객들은 갈아탈 필요도 없다. 청량리에서 인천까지 수원까지만 갈 수 있다. 러시아워 때는 한 면에 2,000명도 실어 나를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럼 1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던 거예요? 이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가 7.8km 정도 이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하철은 아니고 철도는 있었어요. 이미 경부선, 경인선이 이미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건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철도니까요. 지상으로 다니잖아요. 그냥 전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서울에 1호선이 건설이 되면서 수도권 전철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1호선이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개통이 됐을 때는 하루 평균 23만 명 이용을 했는데 23만 명이요? 네. 74년도에. 네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혼잡도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거고 가장 네.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지하를 파지는 못하고 지상으로 먼저 네네. 다녔던 거고. 그 당시에 70년대에도 지하철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만큼 교통 수요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로 조금 돌아가 보면요. 네. 서울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서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매일매일 등장을 합니다. 60년대예요? 예, 그래서 그때 68년까지만 해도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이제 노면전차 경전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11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은요. 그 경전이 담당하던 노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인구 증가를 보면은 1960년에 서울 그 인구가 24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1970년 550만 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고요. 그 후로도 정말 이제 눈에 띌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교통 수단을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서울교통은 시내버스 위주였는데요. 예. 근데 도로 수준이나 교통 계획이 이제 승용차가 거의 없던 시절에 설계가 됐는데 이게 난개발까지 겹치면서 버스 대수도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혼잡했고요. 여기 뭐 인구가 늘어난 배경이 당연히 뭐 베이비 붐이라든지 이촌 향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죠. 네. 60년대에도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요. 네. 야, 60년대부터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74년
개통 당시 전철 요금은 얼마였을까요? 지금은 이제 1,550원 된다고 네. 하는데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당시 지하철 요금은 30원,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30원이었는데요. 기본 요금 30원. 네, 이게 당시에 실제 이용자한테도 참 궁금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면 저렴한 겁니까? 뭐 비싼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시내버스에 비해서는 살짝 비쌌습니다. 이제 그 지하철은 8km 기본 요금 30원에 1km 초과 때마다 3원씩 가산을 하는 식으로 이제 구간을 끊었는데요. 그래서 서울 청량리 기본 요금은 30원, 이제 용산까지 가면 40원, 뭐 영등포까지 가면 60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시내버스는 2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원, 30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제 시내버스보다는 비쌌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상적인 요금을 비교할 때 이 당시 60년대, 70년대 담배값이랑 좀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인 남성의 80%가 매일 흡연을 했기 때문에 아, 예, 이제 담배값이랑 비슷하면은 일상적으로 소비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당시 담배 한 갑에 한 50원에서 80원 했으니까 그냥 탈만한 가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원으로 시작을 해서 구간마다 3원씩 올라갔다. 네. 지금이야 뭐 다들 교통카드 찍고 너무나 편리하게 타시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종이 티켓이었겠죠? 네, 저도 이제 노란색 종이 티켓이 기억이 나는데요. 더 옛날에는 초록색, 흰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수권도 있었고 이 회수권이라는 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사서 사용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2009년부터 카드형 승차권으로 교체가 됩니다. 몰래 타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버스도 몰래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무임승차는 사실 지금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 무임승차 건수가 한 3만 6천 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92년 기사에는 연간 8만 3천 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지난해 무임 승차 건수가 3만 6천 건인데 네. 92년에 8만 3천 명이요. 줄어들기는 좀 줄어들었죠. 아니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무임 승차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1997년 기사를 보면 지하철 무임승차의 68%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네. 그렇죠.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회수권도 이제 10장 사면은 11장으로 쓰려고 이제 칸 좁혀 가지고 다 잘라 갖고 이렇게 내고. 네. 지금은 이제 추우니까 전철에서도 난방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여름에 냉방 안 되면 정말 찜통이고. 예전에는 지하철에 뭐 냉방, 난방 설비가 잘 돼 있었을까요?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선풍기. 예, 버스에도 사실 옆에 선풍기 달려 예전 있었죠. 기억이 시내버스에도 선풍기가 나는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지하철은 그래서 창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지하에서요? 네, 지하에서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위아래로. 예, 그 창문 열 수 있게 만든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제 놀라운 거는 그 통유리를 만들 기술이 없었대요. 아, 통유리를 다 만들지 못해서 네, 그래서 쪼개서 창문을 만들다 네, 보니까. 그래서 특히 2호선까지는 그 통유리를 못 만들어서 이제 창문이 있었고 네. 3, 4호선도 그 노약자석에 보면 상부에 창문이 이렇게 조그맣게 열리도록 예, 되어 예. 있었어요. 네. 그래서 1호선은 또 환기 장치가 없어가지고 푸대접을 받는다 이런 불평이 이제 보도에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아,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 지적을 받는데 당국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뭐 장관도 타봐야 된다, 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불평하는 보도가 기사뿐만 아니라 기고가 굉장히 활발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환기가 안 되고 냉난방이 안 되는 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설계 때부터 지적된 문제였는데 그때는 일단 개통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빨리. 계속 돈 빌려가지고 막 지하철 짓고 그랬거든요. 빨리. 예, 어떻게 되는 대로 일단 해버린 거죠. 그리고 1호선 어차피 지상이니까 답답하면 창문 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서울 지하고 지하로 들어왔을 때는 네. 이제 난감해지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더워서 쪄 죽는 것보다는 지하에서 안 좋은 공기 맞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겠고. 안 좋은 공기라고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때는. 맞아요. 네. 다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그걸 견뎠나 몰라. 네. 그러면은 지하철에 언제부터 냉난방 공조가 시작됐던 거예요? 이게 본격적인 냉방 시설은요 1984년 2호선 개통 시기에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1호선 관련된 불평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른 열차보다 이렇게 더 더워도 되냐 해서 찜통 운행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고요. 1987년에는 이제 뭐 한 4호선까지 해가지고 냉방 설치를 발주를 하는데 현대전공이나 대우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또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는 기사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 이야. 아마 오늘도 그 지하철로 출근하신 분들이면은 또 이제 공감하시면서 들으실 텐데
지옥철로 불리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일부 노선은 지옥철이다, 너무 심하다, 증편해야 된다, 이런 오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사가 깊다고요. 아, 예. 1989년부터 이 지옥철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종일 러시아어냐 막 이러면서 막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뭐 기고가 쏟아져가지고 장관하고 시장도 이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빨리 노선을 늘리고 전동차도 증차를 해주고 시설도 정비를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수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요, 그 부평하고 구로 사이의 노선이 가장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으로 경인선으로 시작해가지고 서울 지하철 이렇게 가는 이제 그 노선에는 출퇴근 시에는 정원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탔다고 해요. 빽빽하게. 예, 그래서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그래서 1990년대 초중반에는 3호선까지도 정원의 3배가 타고 다녔고 4호선은 제대로 수요 예측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타도록 이제 밀어주는, 사실 지금 같으면 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근데 어떻게든 더 탈 수 있도록 이제 밀어주는 푸시맨이 등장을 하기도 뉴스에 했습니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네. 전문적으로 사람을 밀어서 문이 닫히도록 해주는 직업 푸시맨. 1918님도 푸시맨은 언제 생겼나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 90년대 초중반 네. 그때쯤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예. 아, 정말 추억의 푸시맨이네요. 푸시맨 말고 또 다른 직업들도 더 생겨난 게 있습니까? 네. 지하철 덕분에? 사실 이제 저희 지하철 역사에 지금 뭐 쇼핑몰이 굉장히 들어서 있는데 그게 상상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985년에 3, 4호선 완전 개통을 하고 이제 약간 그 문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제 간이 서점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간이 서점을 만들면서 이게 민간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200여 명을 여성들로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 책 읽는 사회를 만들겠다, 지하철에서 다들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기도 했었고요. 뭐 1990년대는 지하철에 신문팔이 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서 이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이라며 꼭 이제 신문을 사서 교양도 쌓고 불우이웃도 도웁시다, 이런 캠페인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전철 행상은 예나 지금이나 좀 불법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그 사이에다가 상점을 만들면 잘 되겠다 해서 네. 역사의 가기가 80년대 뭐 후반 뭐 네. 이렇게 또 생겼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지하철 노선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직선입니다. 네. 직선이라기보다는 동그란 순환선은 사실상 2호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도 있었나요, 당시? 이게 1980년에 개통했는데요. 2호선은 강남하고 강북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환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게 원래는 1호선을 개통하고 나서 좀 방사형으로 전체를 설계를 했어요. 네. 사실 방사형이 좀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2호선이 순환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고속터미널을 가려면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딱 한 정거장 때문에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이제 뒤에 배경이 있는데 지하철 1, 2호선 개통할 때만 해도 버스가 훨씬 더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시내버스. 근데 왜 이게 2호선이 고속터미널 여러 개랑 연결이 안 되지라고 해보면 이제 강남 개발을 하려고 일부러 강남 쪽으로 2호선을 지나가게 만들면서 순환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환선이 되었고 이제 고속터미널은 한 정거장 때문에 환승을 하게 됐고 이렇게 약간은 비효율적인 노선 모양이 되었습니다. 조영자님이 저희 아들이 92 학번인데 지하철 푸시맨을 해서 학비에 못했네요.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로 하신 분들이 계셨네요. 이후에 그 지역에도 지하철이 속속 등장을 했죠. 네, 부산은 이제 1985년에 85년 1호선이 부산. 개통됐고요. 대구는 1997년에, 이제 광주는 2004년에 1호선이 개통을 했는데 이 개통했을 때도 이 모든 지하철들이 다 혼잡했다고 합니다.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또 지하철 관련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뭔가 좀 바뀌는 것들도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이제 천 의자에서 좀 방염이 되는 불이 붙지 않는 의자들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바꿔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도어도 완전 설치가 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제 그 뛰어드시는 뭐 그런 사고는 다행히 예방이 되는데 스크린 도어로 인해 또 발생하는 사고들이 생겨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하철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요즘 뭐 이제 GTX도 나오고 네. 정말 다양한 전철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이제 속도를 좀 원할 것 같아요. 좀 더 음. 빨라지기를 원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보면 정말 빠른 철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바뀔 것 같고요. 또 완전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인천 2호선이나 신분당선 일부는 또 무인운전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아, 그렇죠. 이게 좀 터널을 계속 이제 도는 것도 그 약간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기관사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인운전이 만약에 이제 괜찮으면 그렇게 바뀌어갈 것도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전철부터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고 네. 5710님 지금은 퇴직한 오빠가 지하철 직원이었는데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쓴 모습이 마치 경찰 같아 보여서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겨울이면 춥다고 목도리 선물을 많이 해서 오빠는 목도리가 풍족했죠. 라고. 그 시절 또 추억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로 갔다 왔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오늘 돈줄 상담소가 있는 시간입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 하셨나요? 노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50대 후반 화물차 운전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사연인데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